엄마, 배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한밤중 딸의 찢어지는 비명에 저는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새파랗게 질린 입술, 식은 땀이 흥건한 얼굴로 배를 부여잡고 나뒹구는 아이. 저는 정신없이 딸을 안고 응급실로 달렸습니다. 몇 시간의 피 말리는 응급처치와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위에게 흠뻑 젖어 있는 무언가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게 도대체 왜 아이 몸속에서 나오죠? 실수로 삼켰다기엔 말이 안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어요. 내 딸의 뱃속에 그 끔찍한 것을 밀어넣으며 침묵을 강요한 악마가 누구인지 기어코 지옥 끝까지 쫓아가 만천하에 그 낯짝을 까발려 주겠다고요.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내일 공방에 들어올 주문 목록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민재가 가벼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아 방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비명이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복도를 달렸습니다. 방문을 열자 수아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진 채 배를 움켜쥐고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 진짜 너무 아파요. 수아가 식은 땀에 절은 얼굴로 제 손목을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수아야, 어디가 아픈 거야? 응? 엄마한테 말해봐.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아의 등을 받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속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엄마,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로. 수아가 입술을 깨물며 다시 몸을 새우처럼 웅크렸습니다. 저는 안방을 향해 목이 터지도록 소리쳤어요. 여보, 일어나봐, 빨리. 우리 수아가 이상해. 민재가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와 수아의 상태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아야, 아빠 봐봐. 여보, 옷 챙길 시간 없어. 내가 그대로 안고 갈 테니까 당신은 지갑이랑 보험증, 그것만 챙겨. 빨리. 민재가 수아를 담요째 끌어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신발이 제대로 신어지지도 않았어요. 밤거리는 캄캄했고 차창 너머 가로등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습니다. 뒷좌석에서 수아는 제 손을 으스러지게 쥐고 신음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으니까 엄마 손 꽉 잡아. 응? 조금만 참아. 저는 수아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속삭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민재가 곧장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아프다고 죽겠다고 그래요. 민재가 카운터를 두 손으로 짚으며 간호사를 향해 사정했습니다. 당직 의사가 수아의 배를 눌러보고는 미간을 좁혔어요. 어머님, 이게 보통 위경련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눌러보면 안에 뭐가 딱 걸려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일단 안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으니까 내시경 동의서에 사인 좀 해주세요. 빨리 해야 합니다. 저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동의서의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민재가 제 어깨를 감싸며 대신 사인을 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응? 당신이 흔들리면 우리 수아는 누가 봐. 당신이 옆에 있어줘야 수아도 버티지. 자, 숨 한 번 크게 쉬어봐. 민재가 제 손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처치실 문이 닫히고
저와 민재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하얘서 눈이 시렸어요. 저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득 20살 후반의 어느 봄밤이 떠올랐어요. 회사 동료 결혼식 뒤풀이 자리, 저는 구석에 앉아 사이다만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분위기가 어색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옆 테이블에 민재가 다가왔어요. 저기요. 실례지만 댁이 어느 쪽이세요? 제가 마침 그쪽으로 가는데 괜찮으시면 택시 같이 타고 갈까 해서요. 민재가 멋쩍게 뒤통수를 긁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왜요? 제가 술도 못 마시고 혼자 사이다나 마시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셨어요? 저는 살짝 웃으며 되물었어요. 아유,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이런 시끄러운 자리가 영 불편해서요. 둘러보다 보니까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시길래 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그날 택시 안에서 민재는 회사 이야기, 어머니가 끓여주는 청국장 이야기를 두서없이 했어요. 저는 그 두서없음이 어쩐지 따뜻해서 헤어질 때 번호를 먼저 건넸습니다. 1년 뒤 결혼을 했고 또 1년 뒤 수아가 태어났어요. 이마가 동그랗고 손가락이 길던 작은 아기, 제 인생의 색깔을 바꿔준 아이였습니다. 수아 어머님 계세요? 의사의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리며 굳은 얼굴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내시경을 하는데 윗속에서 이게 나왔어요. 보호자분들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의사가 작은 지퍼백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위에게 누렇게 절은 동그란 캡슐통이 들어 있었어요. 문구점에서 흔히 보던 작은 장난감이 들어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왜 우리의 뱃속에서 나와요? 우리 수아가 이런 걸 왜 삼켜요, 네? 저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지퍼백을 받아들었어요. 의사가 핀셋으로 캡슐을 열자 안쪽에서 둥글게 말린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쪽지를 펴보고 숨이 멎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했다. 살려달라. 비뚤어진 글씨, 그러나 분명한 수아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여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여보,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수아 글씨야. 우리 수아 글씨라고. 민재가 제 어깨를 붙잡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보기에는요, 아이가 스스로 삼킨 게 아니라 누가 억지로 삼키게 한 것 같아요. 위벽에 긁힌 자국도 있고요. 아이 좀 안정되면 늦지 마시고 꼭 경찰이나 학교에 알리세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에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제 손에서 쪽지를 빼앗듯 받아 가슴팍에 꽉 쥐었습니다.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내 새끼한테 이런 짓을 한 놈이 누구냐고.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그놈을 반드시 찾아내고 만다. 민재가 이를 갈며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수아는 링거를 꽂은 채 모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수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민재는 밖에 나가 정수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엄마. 응? 엄마한테만 살짝 말해봐.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수아한테 그랬어? 저는 수아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를 문지르며 물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눈을 떴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다시 질끈 감았어요. 몰라요, 엄마. 나 진짜 몰라요. 그냥
그냥 배가 아팠던 거예요. 수아가 이불 끝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습니다. 수아야,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가 무섭게 안 할게. 응?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엄마만 믿어, 저는 이불을 살짝 내리려 했지만 수아의 손이 더 세게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안 돼. 학교 가지 마요, 제발. 엄마 학교 오면 나 진짜 큰일 나요. 제발 그냥 넘어가요, 네. 네,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어요.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수아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엄마가 어떻게 그냥 넘어가? 엄마 좀 봐, 응? 얼굴 좀 보여줘, 우리 딸. 저는 수아의 어깨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수아는 끝내 이불 속에서 흐느끼기만 했어요. 저는 더는 묻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민재가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여보. 수아가 입을 안 열어. 한마디도 안 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히 있어. 저는 민재의 팔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학교 말고 어디가 있겠어. 우리 수아가 그 어린 게 그 캡슐통을 어디서 구해다가 자기가 삼키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민재가 손바닥으로 자기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입학식 날의 한 장면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번쩍거리는 검은색 외제차에서 내리던 한 여자, 정문 앞 학부모들 사이를 가르며 걸어 들어오던 그 걸음걸이. 이름이 분명히 오이진이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인사를 한다며 단상에 올라 강당 안을 한 바퀴 둘러보던 그 차가운 눈매. 그 옆에 한쪽 입꼬리만 올린 채 서 있던 여학생, 강예나. 수아가 같은 반이라며 인사를 시켰을 때 예나가 수아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어쩐지 서늘했던 기억이 이제야 살아났습니다. 여보, 나 지피는 데가 있어. 운영위원장 오이진, 그 여자 알지? 그 집 딸이 우리 수아랑 같은 반이야. 저는 민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확실한 거야, 그거? 응?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확실하다고는 못해. 못하는데 자꾸 그 집 딸 얼굴이 떠올라. 우리 수아가 작년부터 그 집 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같은 반인데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저는 빠르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응? 우리 수아 안정시키는 게 먼저야. 날 밝으면 내가 학교 가서 하나하나 다 알아볼게. 차근차근, 응? 민재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 한쪽이 자꾸 욱신거렸어요. 38년을 회색처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살아온 저였습니다. 싸움이라곤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본 일도 없었어요. 그런 제 안에서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뜨거운 것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 4시에 검푸른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댄 채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누구든 내 딸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수아가 태어나던 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민재가 우산을 받쳐들고 차 문 앞까지 수아를 데려갔어요. 수아는 차에 타는 내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에 들어간 수아는 그대로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렸어요. 수아야, 죽 끓여놨어. 조금만이라도 먹고 자.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나 그냥 잘래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수아가 이불 속에서 작게 답했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거실에 있을 테니까 부르고. 저는 문을 다시 닫으며 손잡이를 한참 동안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민재가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여보, 어떡해. 애가 입을 안 열어. 저는 마주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억지로 물으면 더 다쳐. 일단 우리가 알아봐야지. 민재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를 한 권씩 펼쳤습니다. 국어책 뒷표지 안쪽에 검은 매직으로 갈겨 쓴 글씨가 보였어요. 냄새나니까 옆에 오지 마. 수학책 가장자리에는 이름이 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가장 두꺼운 책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저는 첫 장을 펼치고 손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화장실에서 점심을 먹었다. 예나가 자기 자리 옆에 오면 죽여버린다고 했다. 엄마가 알면 엄마도 다친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다치는 게 더 무섭다.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울음이 새어나갈까봐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왜 그래? 뭐 나왔어? 민재가 제 손에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글자 위를 따라가다 한 곳에서 멈췄어요. 이게 1년이야. 1년 동안 이걸 혼자 안고 있었던 거야. 민재가 일기장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나 진짜 무심한 엄마였어. 수아가 작년부터 식탁에서 말이 줄었거든. 사춘기라고만 생각했어. 학원 끝나고 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도 그 나이엔 다 그러니까.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은 채 어깨를 들썩였어요. 당신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야. 민재가 제 등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몰랐던 게 잘못이야. 엄마인 내가 몰랐던 게. 저는 고개를 떨군 채 일기장에 갈라진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단정한 셔츠를 골라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무실 문을 두드리자 담임 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일어났어요. 수아 어머님이시죠? 어제 연락받았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담임이 의자를 끌어다 놓았습니다. 저는 앉자마자 가방에서 비닐에 쌓인 쪽지와 일기장 사본을 꺼냈어요. 선생님, 우리 수아가 위에서 이걸 꺼냈어요. 누가 강제로 삼키게 한 거예요. 저는 쪽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담임이 쪽지를 흘끗 보고는 입꼬리를 어색하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너무 놀라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가 시켰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이 좀 짓궂은 장난을 하기도 하고요. 담임이 안경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장난이요. 우리 애가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죽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누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어머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조사를 하려면 가해 학생을 특정해야 하는데 수아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본인이 입을 안 여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담임이 양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우리 애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른들이 알아내야지 애한테 말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저는 책상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올리고 진주 귀걸이를 한 그 얼굴, 오이진이었어요. 어머, 수아 어머니 아니세요? 무슨 일로 학교까지? 오이진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다가왔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런데 어머니, 어디서 들었는데 수아가 좀 아팠다면서요. 많이 놀라셨겠어요. 오이진이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리며 말했습니다. 위원장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저는 오이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애들 입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 우리 예나도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수아가 위가 약해서 자꾸 아프대요. 라고요. 어머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사춘기 여자애들 위장이 다 그렇잖아요. 오이진이 제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위원장님, 우리 수아 위에서 쪽지가 나왔어요. 사춘기 위장이 쪽지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또렷이 발음했습니다. 오이진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어요. 어머나,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의심하시는데요? 설마 우리 예나 같은 모범생을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오이진의 목소리 끝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제가 누굴 의심한다고 한 적 없는데요. 위원장님이 왜 먼저 예나 이름을 꺼내세요? 저는 가방끈을 꽉 쥐었어요. 오이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아,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자기 딸 단속 못한 게 남 탓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이진이 등을 돌리며 교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담임은 그동안 한마디도 거들지 않고 책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진동했어요. 학부모 단톡방이었습니다. 신호 대기에서 화면을 켜자 낯선 번호들이 줄줄이 메시지를 올리고 있었어요. 수아 엄마 학교에서 한바탕 했다면서요. 운영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따지면 어떡해요. 요즘 자기의 일이라고 너무 유난 떠는 엄마들이 문제예요. 저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는데 한참을 내리지 못했어요. 민재에게 전화를 걸자 2번 만에 받았습니다. 여보, 학교 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담임도 교장도 다들 덮으려고만 해. 오이진이 교무실에 와서 나를 그렇게 몰아세웠어.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대고 말했어요. 내가 지금 갈게. 어디야?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야, 회사가. 나 집이야. 그냥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여보, 잘 들어. 학교가 안 해주면 우리가 하면 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에 어깨가 조금 풀렸어요. 전화를 끊고 집에 들어가자 수아의 방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물을 한 컵 따라 단숨에 들이켰어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다가 그대로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데도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고개를 들고 휴대전화를 다시 열었습니다. 학부모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저를 슬쩍 내보냈더군요. 화면에 이지원님이 나갔습니다라는 글자가 떠 있었어요. 제가 나간 게 아니라 나가게 만든 거였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냈어요. 펜을 들고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병원 진단서, 일기장 사본, 교과서 낙서 사진, 하교 시간 학교 정문 동선, 예나 친구 무리 명단. 마지막 줄에 한 번 더 펜을 눌렀어요. 저는 더 이상 회색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고 메모지를 반으로 접어 지갑 가장 깊은 칸에 밀어 넣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재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녹음기와 새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2개부터 시작하자. 수아 학원 끝나는 시간이랑 그 집 차 번호부터 적어두자. 민재가 노트를 식탁 위에 펼쳤어요. 저는 펜을 받아들고 첫 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방 안에서 수아가 잠꼬대처럼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노트의 2번째 줄에 천천히 글자를 채워나갔습니다. 공방 문을 닫아두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가 되면 학교 후문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민재는 점심시간을 쪼개 학원과 골목을 돌았습니다. 수아애 같은 반 아이들이 어디서 무얼 먹고 어디로 흩어지는지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수아 어머니 맞으시죠? 저는 작년에 그 학교 다니다 전학간 윤서 엄마예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서 엄마요. 무슨 일로?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동네에 소문이 좀 돌아서요. 수아한테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윤서 엄마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감사해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로 다 못해요. 제가 보내드릴 게 있어요. 이거 들어보시고 그래도 만나야겠다 싶으면 그때 연락 주세요. 윤서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메신저로 음성 파일이 도착했어요.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곧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어요. 야, 윤서야. 너 진짜 안 삼킬 거야. 우리 다 봤어. 너 어제 일러 바친 거. 또렷한 강혜나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일렀어. 진짜야. 다른 아이의 울먹이는 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증명해. 이거 삼키면 믿어줄게. 안 삼키면 너희 엄마 차 조심해야 할걸. 우리 엄마 아는 사람이 그쪽이란데. 예나가 깔깔 웃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빼고 식탁을 두 손으로 짚었어요.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 제 얼굴을 보고 달려왔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났어? 민재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거 들어봐. 그 집 딸이야. 작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 우리 수아한테만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민재에게 건넸어요. 민재가 음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는 천천히 이어폰을 빼냈습니다. 이 집 식구들 사람이 아니야. 민재가 식탁을 주먹으로 한번 내리쳤어요. 저는 두 손을 모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이번 일 끝내기 전에는 절대 못 멈춰. 내가 가진 거 다 걸어서라도 저 집 무너뜨릴 거야.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민재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어요. 민재의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진동했습니다. 액정의 대표님이라고 떠 있었어요. 민재가 통화 버튼을 누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곤두세웠어요. 네, 대표님. 네, 갑자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대표님, 저 거기는 못 갑니다. 애가 아파요. 가족이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민재가 한참 말이 없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권고사직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릇을 내려놓고 거실로 갔어요. 민재가 통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민재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대표가 갑자기 지방 발령을 내. 안 가면 권고사직이래. 우리 회사에 그런 자리도 없었어, 원래. 누가 위에서 찔렀어, 분명히. 민재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오이진이야. 그 사람이 어디까지 손을 뻗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여보, 일단 침착해. 내일 회사 가서 어떻게든 버텨볼게. 아직 사직서 쓴 거 아니야. 민재가 제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윤서 엄마였습니다. 수아 어머니, 저예요. 정말 죄송한데요, 어머니. 제가 보내드린 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윤서 엄마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갔습니다. 저희 남편 가게에 오늘 낮에 어떤 사람이 다녀갔어요. 모르는 사람인데 윤서 잘 크냐고 묻고 갔대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우리 윤서 또 어떻게 될까봐. 윤서 엄마가 울먹였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진정하시고. 저는 베란다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그 녹음 파일도 제가 보낸 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우리 윤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못 도와요. 윤서 엄마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다가와 제 등 뒤에 섰어요. 여보, 누구야?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서 엄마 못 도와준대. 가게에 사람이 다녀갔대. 여보, 우리 어떻게 해? 이쪽도 막히고 저쪽도 막혔어. 저는 베란다 창에 손바닥을 댄 채 흐느꼈어요. 민재가 제 어깨를 뒤에서 감쌌습니다. 여보, 무너지지 마. 우리 무너지면 수아가 진짜 갈 데가 없어. 민재가 제 머리 위에 턱을 얹었어요. 저는 흐느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공방은 계속 닫혀 있었고 통장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민재는 매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지방 발령을 거부한 뒤로 회사 책상이 복도 끝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저녁에 들어온 민재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땠어? 저는 외투를 받아 걸며 물었어요. 별일 없었어? 그냥 사람들이 점심을 같이 안 먹어. 다들 눈치를 봐. 민재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너무 나선 거 아닐까? 저는 식탁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떨궜어요. 여보, 그 말은 다시는 하지 마. 당신이 안 나섰으면 수아는 더 큰 일을 당했을 거야. 내가 회사에서 의자 하나 빼앗긴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민재가 식탁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민재를 바라봤어요. 민재의 눈밑이 거뭇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아의 방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안쪽에서 수아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도 열지도 못한 채 문틈에 손바닥을 댔어요.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가.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안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문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묻었어요. 오이진의 얼굴이, 예나의 웃음소리가, 담임에 흔들리던 안경테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숨이 막혀서 가슴을 두드렸어요. 그때 거실에서 민재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제 옆에 앉아 제 어깨에 자기 어깨를 붙였어요. 여보, 우리 둘 다 죽지는 말자. 죽기 살기로 해도 죽지는 말자. 민재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콧등이 시큰해져서 코를 한번 훌쩍였어요. 응, 안 죽어. 죽기는 왜 죽어? 저쪽이 죽어야지. 저는 무릎에 묻었던 얼굴을 들었습니다. 민재가 옅게 웃었어요. 우리 마누라, 이제 진짜 무서운 사람 다 됐네. 민재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일어서면서 수아 방문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문 안쪽의 흐느낌은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에 대고 마음속으로만 한마디를 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 엄마가 길을 만들고 있어. 그렇게 속으로 말하고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가 사흘째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공방 셔터를 절반쯤 올려두고 저는 안쪽 작업대에 앉아 한지 한 장을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주문은 받지 않았지만 손이라도 움직여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민재가 회사에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수아가 오늘 아침에는 죽 한 술이라도 떴는지 그 생각만 머릿속을 돌았어요. 오후 5시쯤 셔터 아래쪽 문틈으로 노란색 봉투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셔터를 올리고 밖으로 나가봤지만 골목은 비에 젖은 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주워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봉투에는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작은 USB 하나와 손글씨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수아 언니한테 너무 미안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쪽지의 글씨는 둥글고 어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영상 파일이 하나, 용량이 크지 않은 짧은 클립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어둑한 과학실 풍경이 떴어요. 실험 책상 옆에 수아가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예나와 다른 여학생 2명이 둘러서 있었어요. 빨리. 한 번에 삼켜야 안 걸려.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너희 집 알아낼 거야. 예나가 작은 캡슐통을 수아의 입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다음에는 안 그럴게. 수아의 목소리가 끊어질 듯 떨렸어요. 미안하단 말 듣자고 한 거 아니거든. 빨리 입 벌려. 예나가 수아의 턱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저는 마우스 위에 올려둔 손이 새하얗게 굳는 것을 느꼈어요. 영상은 수아가 캡슐을 입에 넣고 물 한 모금과 함께 억지로 삼키는 장면에서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귓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공방으로 와줘. 빨리.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 뒤 민재가 비를 잔뜩 맞은 채 공방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민재 쪽으로 돌렸습니다. 여보, 이거 봐. 저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잡았다 놓았다 했어요. 민재가 영상을 다 보고는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여보, 누가 보내준 거야? 민재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어요. 이름은 안 적혀 있어. 그런데 글씨가 어려. 수아 또래 같아. 저는 봉투 안의 쪽지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공방 바깥에 CCTV 있잖아. 그거 돌려보자.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공방 입구 위에 달아둔 작은 카메라의 영상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시간을 5시 근처로 돌려보자 분홍색 우산을 든 여학생 하나가 화면에 들어왔어요. 교복 위에 짧은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봉투를 문틈으로 밀어넣고 빠르게 골목 끝으로 뛰어갔어요. 얼굴이 카메라에 살짝 잡혔습니다. 민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여보, 나 이 얼굴 본 적 있어. 학원가 돌 때 예나 무리 뒤에 항상 떨어져서 따라다니던 애야. 민재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름이 뭐지?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지민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 다른 애가 부르는 거 한 번 들었어. 민재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입가에 댔어요. 이렇게 작은 아이가 자기보다 큰 어른들이 다 외면한 일을 자기 발로 가져와 준 것이었습니다. 공방 안이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학교에 넘기지 말자.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왜?
저는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습니다. 학교 가면 또 덮어? 담임이 안경 만지작거리면서 증거가 약하다고 하겠지. 오이진이 또 어디서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한마디 할 거고. 우리 그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데서 터뜨려야 해. 민재가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여보, 나도 그 생각이었어. 한 번에 도망갈 데 없는 자리에서. 저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재가 식어버린 손난로 같은 제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해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민재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아니요. 저 그 자리 안 갑니다. 민재의 어조가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지방 발령도 안 받고 권고 사직도 안 받습니다. 부당하다고 노동청에 다 적어뒀습니다. 대표님이 어디서 무슨 부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렇게 못 끌려갑니다. 민재가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민재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네, 그러시면 그렇게 하세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민재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휴대전화를 대시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괜찮겠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몰라.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회사에서 의자 빼앗긴 거 내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 더는 그러기 싫어. 민재가 핸들을 2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민재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여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차가 다시 출발했고 빗방울이 와이퍼 위로 가볍게 떨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수아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잠깐 들어가도 돼. 저는 문에 이마를 대고 말했어요. 들어와요. 수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또렷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수아가 이불 위로 얼굴을 내놓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 봐. 엄마가 너한테 약속 하나 할게. 저는 수아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무슨 약속이요?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가 다 끝낼 거야. 내가 학교 다시 가도 그 애들이 너 못 건드리게 다 끝낼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엄마 믿고 조금만 더 있어줘. 저는 수아의 손가락 마디를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수아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아빠 회사도 힘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수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아야, 그 말 다시는 하지 마. 너 때문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잘못한 사람들은 따로 있어. 엄마가 그 사람들 잘못한 만큼 다 돌려줄 거야. 저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얇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거실에서 민재가 의자를 끄는 소리, 주전자에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 위에 가만히 입술을 댔어요. 공방에서 본 영상이 노란색 봉투가 분홍색 우산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아이의 용기에 빚을 지지 않으려면 저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했어요. 저는 수아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속으로 날짜를 헤아렸습니다. 오이진이 학교 발전 기금 모금 행사를 연다고 동네에 떠들썩하게 알린 날이 정확히 닷새 뒤였어요. 그 단상 위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어깨를 한 번 더 끌어안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자
거실에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찻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재가 식탁 의자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주 앉아 찻잔을 2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천천히 데워졌어요. 행사당일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어보았어요. 검은색 앞치마와 흰 셔츠, 머리는 단정히 묶었습니다. 민재가 옆에서 명찰을 달아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보, 떨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떨릴만 하지. 그런데 떨려도 가야 해. 오늘 한 번이야. 민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방송실은 무대 왼쪽 뒤편, 분장실 옆이래. 거기 담당자가 우리 쪽 사람이야. 케이블 한 번만 바꿔주면 된다고 했어. 민재가 종이 쪽지에 그린 약식 지도를 펼쳤습니다. USB는? 저는 앞치마 주머니를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여기 안주머니 2개 만들었어. 하나는 가슴 주머니, 하나는 양말 안쪽. 민재가 제 주머니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수아 방문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수아야, 엄마 다녀올게. 점심에 죽 데워 먹어. 저는 문 너머로 작게 말했어요. 엄마, 조심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습니다. 며칠 만에 듣는 또렷한 인사였어요. 저는 그 한마디를 가슴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재가 핸들을 잡았고 시내로 가는 동안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행사장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우고 민재는 그곳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끝나면 바로 전화해. 무슨 일 생기면 그냥 두고 나와. USB는 어디 두든 다시 만들 수 있어. 민재가 제 손을 한번 꽉 쥐었어요. 응, 알았어. 다녀올게. 저는 차 문을 닫고 행사장 후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형 행사장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지역 국회의원의 화환이 입구에 길게 늘어서 있었고 교육청 명패를 단 사람들이 입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터링 직원들 줄 끝에 붙어 서서 짐을 옮기는 척했어요. 무대 옆 분장실 복도로 음식 카트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방송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헤드폰을 목에 걸고 영상 콘솔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미리 연락해둔 작년에 학폭으로 자식을 잃을 뻔했다는 학부모의 동생이었어요. 수아 어머니 맞으시죠? 그가 작게 물었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누나가 늘 마음에 걸려 했어요. 오늘 저는 영상 신호만 잠깐 비워둘 테니까 어머니가 직접 꽂으세요. 잠깐 자리 비우는 걸로 처리할 거예요. 제가 한 거 아니라 어머니가 한 겁니다. 그가 콘솔의 한 단자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알겠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저는 가슴 주머니에 USB를 만져 위치를 확인했어요. 그가 헤드폰을 다시 쓰며 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콘솔 앞 의자에 앉아 무대 위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화면에는 행사 시작 카운트다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행사 시작을 알렸어요. 국회의원의 축사가 끝나고 교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한 사람을 호명했어요. 이번 학교 발전 기금 모금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끌어주신 학부모 운영위원장 오이진 위원장님을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웠어요. 오이진이 진주색 드레스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손에는 마이크, 한 손에는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학부모 운영위원장 오이진입니다. 오이진이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자리입니다. 저는 늘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오이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저는 콘솔 앞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끈적하게 젖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하나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이진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잠시 등을 기댔어요. 이 사람의 입에서 약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콘솔의 단자에 꽂았어요. 손이 한 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신호 전환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오이진이 마이크 앞에서 손수건을 살짝 입가에 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님들께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작은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 저는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버튼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이 잠시 까맣게 변하더니 곧 어둑한 과학실 풍경이 떴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하는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오이진이 뒤를 돌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예나의 목소리가 또렷이 행사장을 채웠어요. 빨리. 한 번에 삼켜야 안 걸려. 안 그러면 우리 엄마가 너희 집 알아낼 거야. 저는 콘솔 앞에서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수아의 목소리가 행사장 천장까지 울렸어요. 미안하단 말 듣자고 한 거 아니거든. 빨리 입 벌려. 예나가 수아의 턱을 잡고 흔드는 장면에서 청중석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오이진의 손에서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부딪힌 마이크에서 짧은 잡음이 났습니다. 오이진이 단상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짚었어요. 이게 뭐예요? 누가 영상을 누가? 오이진이 마이크 없이 외쳤습니다. 영상이 끝까지 재생되는 동안 청중석은 점점 더 크게 술렁였어요. 교육청 명패를 단 사람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 학교 측에 즉시 감사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책임자 어디 있어요? 그가 사회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옆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오이진이 마이크를 다시 집어들었지만 청중 한 사람이 일어나며 외쳤어요. 위원장 따님 맞죠? 저 목소리 우리 애도 들었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애가 작년에 그 반이었어요.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저는 콘솔 앞에서 일어나 USB를 뽑았습니다. 방송실 문을 천천히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케이터링 카트를 다시 끌고 후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도 저를 붙잡지 않았어요. 행사장 바깥에 나오자 햇살이 너무 환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민재가 차에서 내려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왔어요. 여보, 끝났어. 저는 민재 앞에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민재가 제 어깨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민재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어깨가 잠깐 들썩였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수아가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 수아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엄마, 다친 데 없어요. 수아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어요. 엄마 멀쩡해. 너 봐. 너 일어났네. 저는 수아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인터넷에 영상이 떴어요. 친구가 보내줬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수아가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수아야, 너 무서워하지 마.
이제 시작이야. 끝이 아니라. 저는 수아의 양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감이라는 사람의 목소리는 며칠 전 담임과는 사뭇 달랐어요. 수아 어머님, 교육청에서 긴급 감사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사흘 안에 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짧게 답했어요. 늦었어요, 교감 선생님. 그래도 이제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한 번만 더 우리에 다치면 그땐 학교도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사흘 뒤 학폭위가 열렸어요. 예나와 같이 있던 두 아이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고 예나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이진은 학부모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불명예 퇴진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식구는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재가 끓인 된장찌개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수아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수아가 한술 떠 입에 넣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딸. 많이 먹어야 돼. 저는 수아의 그릇에 두부 한 조각을 더 올려주었습니다. 민재가 식탁 너머로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슴 안쪽에서 따뜻한 것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따뜻함을 오래 붙잡아 두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다시 열고 저는 한참 밀려있던 주문 한지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님 한 분이 들어와 명함을 한 장 내밀었습니다. 이지원 씨 되시죠? 법무법인 한승에서 나왔습니다. 송달이 와서요. 남자가 두꺼운 봉투 하나를 작업대에 올려놓았어요. 송달이라뇨? 무슨 송달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한지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고 소장 부본입니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영상 조작 의혹까지요. 어머님이시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자가 짧게 고개를 숙이고 공방을 나갔어요. 저는 봉투를 열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작업대만 내려다봤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집으로 와줘. 빨리. 저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민재가 공방으로 달려왔어요. 민재가 봉투를 뜯어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여보, 이거 봐. 오이진이 우리를 거꾸로 고소했어. 영상을 우리가 조작했다는 거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거 불법 촬영이라는 거야. 민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진실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떻게 조작이야. 저는 봉투의 한쪽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이 사람들 돈이 많아. 변호사가 한승이래. 동네 변호사 아니야. 큰 데야. 민재가 종이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저는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끝까지 가야 하는 거 맞아?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보, 한 번만 더 흔들리면 우리 진짜 무너져. 흔들리지 마. 흔들리면 저쪽이 원하는 그림이 돼. 민재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깨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동네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간 마트에서 옆줄에 서 있던 한 학부모가 저를 보고 빠르게 자리를 옮겼어요. 계산대 직원이 카드를 받으며 제 얼굴을 흘끔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전화를 켜자 동네 인터넷 카페에 새 글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그중 가장 윗글을 눌렀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따님 사건, 진짜 진실이 따로 있다네요. 수아 어머니가 공방 운영하면서 빚이 많아서 합의금 노리고 일 키운 거라네요. 수아가 초등학교 때 심리 상담받은 기록도 있다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자해한 걸 가지고 멀쩡한 운영위원장을 잡았다는데요. 저는 휴대전화를 식탁에 엎어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여보, 이게 어떻게 나가? 수아 상담 기록은 병원에만 있는 건데. 저는 손가락 사이로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빼낸 거지. 그쪽 사람이 손을 썼겠지. 민재가 어금니를 깨물었어요. 그때 수아 방에서 작은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방문을 열자 수아가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침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다 봤대요. 내가 정신병이라고. 수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수아야, 휴대전화 이리 줘. 보지 마, 우리 딸. 저는 수아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화면을 껐습니다. 수아가 제품으로 무너지듯 안겨왔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것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수아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수아야, 엄마 봐. 엄마 똑바로 봐. 저는 수아의 어깨를 살짝 떼어내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내가 무슨 정신병이야. 너 그냥 그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데려간 거잖아. 누구나 가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 그걸 더럽게 쓴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수아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수아의 눈물이 제 손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재가 방문 앞에 서서 두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아가 잠든 뒤 저와 민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저 사람 진짜 사람이 아니야. 내 의료 기록까지 건드릴 줄은 몰랐어. 저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식탁 위에 올렸어요. 여보, 우리 변호사 알아봐야겠어. 받는 쪽으로만 가다가는 우리 다 죽어. 민재가 식탁을 한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변호사비 어디서 나와? 우리 통장 거의 비었어. 저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민재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하나만 물을게. 우리 진짜 가만히 받기만 할 거야. 민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 약점 분명히 있어. 학부모 운영위원장 자리에서 학교 발전 기금 그렇게 만지면서 깨끗했을 리가 없어. 우리가 학폭 뒤지면서 보다가 그냥 넘긴 거 있잖아. 학교 예산 흐름. 거기 이상한 거 분명히 있었잖아. 민재의 눈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그거 다시 보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새벽 2시까지 우리는 식탁에 종이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4본, 학부모 단톡방에서 공유되던 발전기금, 사용 내역, 행사 때마다 들어왔던 업체 견적서, 공방 손님으로 가끔 오던 한 학부모가 운영위 회계를 맡았다가 그만뒀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농담처럼 흘렸던 말이 있었어요. 인테리어 업체 한 곳이 똑같은 공사를 2번 청구해서 이상하다고요. 저는 그날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이제 와보니 그 말이 한 줄씩 살아 돌아왔어요. 여보, 여기 봐. 이 업체 작년 가을하고 올 봄에 똑같은 강당 마감재 공사로 2번 청구됐어. 그런데 그 사이에 강당 공사한 거 우리는 본 적 없잖아. 저는 손가락으로 종이의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거 한두 건이 아니야.
급식 납품업체도 단가가 시세보다 한참 비싸. 다른 학교는 이거 절반에 들어가. 민재가 다른 종이를 펼쳤어요. 저는 노트에 업체 이름과 금액을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여보, 우리 이걸로 가자.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학폭 때문에 우연히 본 거잖아. 학폭이 무마된 진짜 이유가 어쩌면 이쪽일 수도 있어. 민재가 종이들을 한쪽으로 모았어요. 여보, 나 내일부터 그 업체들 다녀봐야겠어. 견적서에 적힌 주소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혼자 가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민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서 민재의 눈밑이 더 어두워 보였어요. 그 어두움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가슴 안쪽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저는 작게 말했어요. 여보, 그 말 한 번만 더 하면 나 진짜 화낸다. 민재가 옅게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거실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아 방문 앞으로 갔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자 수아가 인형 하나를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마 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머리카락을 살며시 넘겨주었습니다. 수아의 숨소리가 고르게 이어졌어요. 방문을 다시 닫고 거실로 나오자 민재가 식탁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서 종이 한 묶음을 함께 들었어요. 여보, 이번엔 한 번에 끝내자. 저는 종이를 가슴 앞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한 번에. 민재가 짧게 답했어요. 바깥에서 새벽바람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거실 등 하나만 남기고 다른 불은 모두 꺼져 있었어요. 그 작은 불빛 아래에서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한 가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회색으로 살던 시절,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그 시절을요. 이제는 그 고개를 똑바로 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식탁 위 종이 더미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회색 점퍼에 검정 모자, 누가 봐도 동네 아주머니로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민재도 작업복 차림으로 갈아입었어요. 운영위에서 회계를 맡았다 그만뒀다던 분, 김 선생님이라 부르던 그분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아 어머니, 저 그때 운영위 일은 다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일 들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냥 넘어간 게 자꾸 걸려서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선생님,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보셨던 거 기억나시는 만큼만이라도 알려주세요. 저는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쥐었습니다. 오후에 댁으로 갈게요. 종이로 남은 건 거의 없는데 제가 머릿속에 적어둔 게 있어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오후 3시쯤 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식탁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인테리어 업체 2곳이 번갈아 들어왔어요. 한 곳은 강당 쪽, 한 곳은 교실 쪽. 그런데 사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김 선생님이 종이에 2 업체 이름을 적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요. 저는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네. 그리고 급식 납품 쪽은 위원장님 친정 쪽 친척이 한다고 했어요. 누가 봐도 단가가 높았는데 위원장님이 한마디 하면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한 번 이에 제기했다가 그 다음 회의에서 회계 자리 빼앗겼어요. 김 선생님이 식어가는 찻잔을 2 손으로 감쌌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진짜 감사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선생님께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아 어머니, 제가 그때 더 버텼어야 했어요. 한 사람이 더 버텼으면 수아 같은 아이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는데요. 김 선생님이 눈가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와주신 거, 그게 진짜예요. 저는 김 선생님의 손을 잡았어요. 김 선생님이 가신 뒤 저와 민재는 김 선생님이 적어준 업체 주소를 지도에 표시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그 주소들을 하나씩 돌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업체는 시 외곽의 한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한울 인테리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재가 차를 길 건너편 골목에 세웠고 저는 조수석에서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로 입구를 찍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한 중년 남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검정색 세단에 올라탔어요. 민재가 천천히 차를 따라붙었습니다. 세단은 시내 한 호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두 칸 떨어진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다른 차 한 대가 옆자리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오이진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빠르게 켰어요. 여보 찍어.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가는 거 다 찍어. 민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이진과 그 남자가 짧게 인사를 나누고 호텔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옆모습을 흔들리지 않게 여러 장 담았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따라 들어가면 안 돼. 얼굴 알잖아. 민재가 핸들을 짚으며 말했어요. 응, 안 들어가. 나오는 거 찍자.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도 적어두자. 저는 차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시간 40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이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오이진이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단에 오르기 전 남자가 그 가방을 받아 자기 차 조수석에 올려놓는 장면을 저는 또렷이 찍었어요. 민재가 짧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여보, 저거 한두 번 해본 사이가 아니야. 손짓 봐. 익숙해. 민재가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그날부터 닷새 동안 그 남자와 또 다른 업체 사장 한 명을 번갈아 따라다녔습니다. 새벽까지 잠복하면서 김밥과 물 한 통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민재는 회사에 휴가를 냈고 저는 공방 셔터를 다시 내렸습니다. 5째 날 새벽 인테리어 업체 사무실 뒷문 옆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비워지기 직전이었어요. 민재가 그 큰 봉투 2개를 한 번에 들고 차에 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신문지를 깔고 봉투를 풀어 헤쳤어요. 손가락이 한참 더러워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구겨진 메모지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거기엔 사람 이름 머리 글자와 함께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적힌 계좌번호 끝자리는 오이진의 친정 동생 이름과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번호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따로 보관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결정적이야. 우리 둘이서 더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넘기자. 저는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었어요. 여보, 동네 경찰서 안 돼. 거기에 오이진 사람 분명히 있어. 위로 가자. 민재가 두 손을 무릎에 짚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 있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직접 향했습니다. 민재가 운전을 했고 저는 무릎 위에 종이 봉투를 꼭 안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또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하는 기자였어요. 공방 단골 손님 한 분이 그 기자의 누님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심스럽게 연락해둔 사이였어요. 수아 어머님 제보자료 다 받으면 저희 쪽에서도 별도로 취재 들어갑니다. 어머님 얼굴은 절대 안 나갑니다.
약속드릴게요. 기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기자님, 부탁드려요. 우리 가족, 이거 마지막이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그냥 무너져요.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자료가 단단하면 보도는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기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경찰청 앞에 도착해 저는 가져온 모든 자료를 한 박스에 담아들고 들어갔어요. 사진 파일이 담긴 USB, 김 선생님께 받은 진술서, 음성 파일, 쓰레기 봉투에서 찾은 메모와 견적서, 학교 행사 영상 원본. 조사관 앞에 앉아 저는 1시간이 넘게 우리 가족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놓았습니다. 조사관이 박스 안의 자료들을 천천히 넘겨보더니 안경을 고쳐 썼어요. 어머님, 이거 학교 폭력 사건에서 시작했는데 이쪽은 별개로 큰 사건입니다. 사학 비리 쪽으로 따로 갈 겁니다. 어머님은 신변 안전 신경 쓰셔야 해요. 노출되시면 안 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형사님, 저 어차피 노출됐어요. 동네에서 저 누군지 다 알아요. 그냥 끝까지 좀 가주세요. 저는 박스를 책상 너머로 밀어 넣었어요.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자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 일어나지 못했어요. 민재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손은 다 떴어. 남은 건 저쪽이 받는 거야. 민재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여보, 잘 되겠지. 저는 보리차 잔을 입에 댔습니다. 잘 안 돼도 우리는 할 거 다 한 거야. 후회 없잖아. 민재가 짧게 답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뒤 아침 텔레비전에서 우리 동네 학교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역 사학 비리 의혹과 학교 폭력 무마 정황이 함께 보도되었어요. 오이진의 이름은 모자이크 없이 한 번에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경찰의 압수수색 장면이 화면에 떴어요. 오이진의 집 현관 앞에서 박스가 줄지어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식탁에 앉아 가만히 바라봤어요. 민재가 옆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끝났다. 민재의 목소리에 힘이 풀려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우리에게 걸려왔던 명예훼손 고소가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이진 쪽 로펌이 사건을 사임했다고 했어요. 동네 인터넷 카페에 도배되어 있던 우리 가족 비방 글들이 하나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는 직접 글을 올려 사과문을 남겼어요. 저녁 무렵 수아의 휴대전화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나는 무서워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같이 학교 가자. 내가 정문에서 기다릴게. 수아가 휴대전화 화면을 저에게 보여주며 작게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수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밤이 되자 민재가 거실에 작은 상을 펴고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세 식구가 상 앞에 둘러앉아 한 그릇씩 나눠 먹었어요. 엄마, 아빠, 나 내일부터 학교 가도 돼요. 수아가 젓가락을 든 채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아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무리할 거 없어.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민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빠. 내 발로 갈래요. 도망친 거 아니라는 거 나도 알고 싶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엄마가 정문까지만 같이 갈게. 그 다음부터는 내 걸음으로 들어가.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우리 모녀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가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 위에 또 다른 손 하나, 제 손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수아가 학교로 돌아간 첫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서서 도시락을 쌌어요. 밥 위에 김을 깔고 계란말이 한 줄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민재가 졸린 눈을 비비며 부엌에 들어왔어요. 여보, 이렇게 일찍? 민재가 식탁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수아 밥 따뜻하게 싸주고 싶어서. 오랜만에 도시락이잖아. 저는 김 한 장을 손에 들고 답했어요. 여보, 손 떨려. 민재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김이를 2번이나 헛짚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서워. 학교 보내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해도 돼. 그래도 수아 앞에서는 웃자. 우리 둘이 떨면 수아가 못 가. 민재가 제 손에서 김을 받아 자기가 마저 깔았어요. 7시 반 수아가 교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묶고 새 가방을 맨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어때요? 수아가 거울 앞에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뻐. 한번 봐. 저는 수아의 양어깨를 잡고 똑바로 세웠어요. 수아의 눈에 옅게 물기가 비쳤지만 입꼬리는 또렷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는 수아에게 민재가 다가왔어요. 수아야, 아빠 한마디만 할게. 오늘 무슨 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 참지 마. 알았어. 민재가 무릎을 굽혀 수아와 눈을 맞췄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그런데 오늘은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수아가 작게 웃었어요. 저와 수아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에 길게 깔려 있었어요. 학교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수아의 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수아에 맞추며 천천히 걸었어요. 엄마,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래요. 수아가 정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래, 엄마 여기서 보고 있을게. 들어갈 때까지. 저는 수아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어요. 수아가 가방끈을 2 손으로 꽉 쥐고 천천히 정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회 시간 종이 울렸어요. 정문 안쪽 화단 옆에서 한 여학생이 수아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며칠 전 메시지를 보냈던 그 친구였어요. 수아가 그 아이에게 다가가 가볍게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본관 쪽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정문 옆 가로수 아래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맨 수아의 뒷모습이 작아지는데도 그 등은 며칠 전과는 다르게 곧게 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아래에서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오랜만에 느꼈어요.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오이진은 학교 발전 기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결국 구속되었어요. 예나는 소년 분류심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판결이 나오던 날 저는 법원 앞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공방에 앉아 한지를 떴습니다. 민재가 저녁에 들어오면서 신문 하나를 식탁에 펼쳤어요. 여보, 다 끝났어. 민재가 신문 한 면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저는 그 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오이진의 이름이 가운데에 박혀 있었습니다. 여보,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아. 그냥 그런 것 같아. 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후련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누가 망하는 거잖아. 민재가 식탁 의자를 끌어다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아 같은 애가 또 안 생기면 좋겠어. 그래야 이게 진짜 끝난 거지. 저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어요. 민재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김 선생님이 공방에 다시 들렀어요. 수아 어머니, 제가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김 선생님이 손에 든 종이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데요, 선생님? 저는 작업대 위 한지를 옆으로 밀었어요. 우리 동네에 저처럼 학교 일 때문에 한 번 대인 엄마들이 좀 있어요. 다들 입을 못 대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임 같은 거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큰 거 아니어도 돼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할 자리만이라도요. 김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작업대를 두 손으로 짚고 김 선생님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재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이거 내가 해도 될까? 나는 변호사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데.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어요. 여보, 누가 변호사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 그냥 자리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당신 그거 잘하잖아. 사람 말 들어주는 거. 민재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한번 가볍게 짚었습니다. 잘 들어.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엄마들 다르게 산다. 민재가 짧게 덧붙였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작은 모임 하나가 공방 한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처음에는 3명이 모였습니다. 김 선생님과 김 선생님이 데려온 다른 어머니 한 분, 그리고 저는 한지로 만든 작은 컵받침에 차 3잔을 받쳐내었어요. 여기 그냥 와서 하고 싶은 말 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가서 하라고 시키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들어요.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처음에는 한참 동안 차만 마셨어요. 그러다 김 선생님이 데려온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애가 작년에 그때 우리 애가 그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을 입에 가져갔어요. 저는 다가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우리 다 시간 있어요. 저는 작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가 손수건을 한참 들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날 저녁 공방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가로등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로등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그림자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20몇 해 동안 회색처럼 흐릿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그림자였어요. 그 그림자가 오늘은 조금 더 진해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민재와 수아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수아가 학교 숙제를 펴놓고 있었고 민재가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모임 어땠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좋았어. 한 분이 한참 우셨어. 그런데 마지막엔 웃으셨어. 그게 좋더라. 저는 외투를 벗으며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수아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엄마가 멋있어. 우리 딸이 멋있는 거지. 저는 수아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민재가 사과 한 조각을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사과가 차갑고 달았습니다. 밤이 깊어 거실 불을 끄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저는 베란다 창 앞에 잠시 섰어요. 창밖에는 동네의 작은 불빛들이 군데군데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집의 부엌, 어느 집의 작은 방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는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 중 하나가 어쩌면 또 다른 수아의 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가만히 댔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다가 천천히 데워졌습니다. 캄캄한 위 속에서 꺼냈던 그 작은 쪽지 한 장이 떠올랐어요. 그 한 장이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민재가 침대 머리맡 등을 켜둔 채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가만히 누웠어요. 여보, 자. 민재가 등을 끄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한마디만 하고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뭐? 민재가 손을 다시 내렸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짧게 말했어요. 민재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여보,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민재가 등을 껐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멀리 어디선가 새벽을 알리는 첫 새 한 마리가 작게 울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깊고 편안한 잠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캄캄한 위 속에서 꺼낸 작은 쪽지 한 장이 결국 우리 가족을 가장 단단한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회색처럼 흐릿하게 살아온 한 엄마가 딸의 비명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똑바로 들었던 그 새벽.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겠다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세상엔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꺼운 벽 앞에서도 문틈으로 노란 봉투 하나를 밀어 넣어준 작은 아이의 용기가 있고 늦었다며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하나가 모이면 아무리 거대한 괴물도 결국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입을 닫고 혼자 울고 있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면 부디 그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다시 살게 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